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성기영 아나운서 대신해서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여권에서는 어제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국세 수입을 위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열리게 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투자 하향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새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서 말이죠. 트럼프 발로 깜짝 쇼를 하더니 뭐 갑자기 우리 정부도 또 깜짝 놀라게 그러게요. 네, 많은 위안을 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좋았을 텐데. 놀라는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전체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액공제, R&D에 대한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들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증권 거래세를 현재 지금 0.15%, 0.2%로 높이고 주식 양도세를 20%와 25%로 적용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기업의 경우는 배당에 대해서 최대 35%까지 배당세액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경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증시 5천 간대며 근데 역행하는 거를 내놓는 거야.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런 이제 반발들이 막 터져 나온 거죠. 예. 지금 이제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살짝 웃었었거든요.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액션을 되게 크게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충격이 좀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많았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전형적인 편협한 원래대로 개편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되게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가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세제는 그것과 어떻게 맞물려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개편안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부자 감세를 했어. 다시 돌려야 돼. 이 관점에서 바라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지금 거래세를 높이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고배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뭐 배당세를 14, 20, 35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뭐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대주 증여세를 추가로 매겨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한 명밀한 분석과 그것들이 연계된 체계 속에서 세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야죠. 네. 그게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0.2% 그대로 거래세 그리고 10억으로 낮추는 거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었잖아요. 21년까지 3억으로 가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간 건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10억으로 그냥 낮춘다든지 고배당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고민들이 지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계획도 내놓고 그럼요. 예, 좀 뭔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정책도 내놓고 가야 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좀 친 게 되는 느닷없이 거네요.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저 투자자들의. 네. 투자자들 지금 5천 간다. 야 이제 3천 넘었고 3,200 넘었고 이제 갈 거야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예. 자꾸 트럼프가 뭐 반도체도 100% 관세 부과하겠다. 우리 상호관세 15% 하겠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서 외부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는 거죠. 사실은.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긴급 좌담회를 열었잖아요. 네. 당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상은 그 후자가 맞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보면 10년 평균 12월이 약 1.15%예요. 수익률이. 11월이 가장 높은데 2.36%. 네. 그리고 4월이 2.26%. 우리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수익률 분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에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입니다. 종목당 10억 원이던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21년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17년만 주가가 그렇게 안 빠졌어요. 예. 근데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 대주주가 안 되려고 주식을 팔면 그거 떨어졌으니까 저점 매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주식이 오래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잘못된 관점에서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생각을 네.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지배구조의 개편,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들릴 수 있는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말에 대주주 그것도 뭐 10억이야. 10억인데 그거를 팔아요. 대주주가 안 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주총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팔아버리면 주주권 행사를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소수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법상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 두 개를 넣었단 말이죠. 예. 그거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소수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단기 투자로 가거나 소수주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제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밖에 없죠. 그 0337 끝번호 쓰시는 분이 네. 12월에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산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그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뭔지 모르죠. 네. 왜냐하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진 주가를 다시 1월에 사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조적 문제죠. 우리는 뭘 해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라. 네. 장기 투자를 하면 우리 부동산 장기 보유하면 혜택 주잖아요. 팔 때도.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장기 보유를 하면 그 주식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주총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소수 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주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50억, 앞으로 10억,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서는 1%, 코스닥에서는 2%, 코넥스에 4%를 대주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주총에서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주식을 팔아버리고 1월에 사면 12월에까지 갖고 있어야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등록이 되고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안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네네. 텐데 안 하는 거죠. 그 권한을 갖다가 버리게 되는 거죠. 버리는 거죠. 예.
그 말씀이셨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14만을 넘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14만 명들이 다 음.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 뭐 이런데 이해관계가 아주 많은 분들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되게 재밌는 이 뭐라 그럴까요? 속성,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종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요. 강남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들썩들썩했죠. 다 예.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 투자도 어렵게 하고 이게 주가가 변동이 심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이 싫어하기는 해요. 예. 그건 맞는데 그러면 강남 집값이 20억 30억 간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앞으로 미래에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왜 종부세를 나보고 내라 그러는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현재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나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미래에 나도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양도세를 내라 그래? 갖고 있는 것만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매기잖아요. 10억이다. 그러면 합산은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생활비라해서 일부를 팔았어. 그 20%를 세금을 내야 돼.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일단 현실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대주주가 되는데 그거를 10억으로 해놓으면 집도 한 채 10억인데 우리 10억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세금을 내라 그래? 이게 이제 불쾌한 거죠. 사실은 저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현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세금은 현재 지금 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이건 부자 감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하다,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테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는 네.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서 주식 운용을 해서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몇 억을 내는 게 쉽겠습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이익을 내는 게 쉽겠습니까? 10억 보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최소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상관이 없이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라. 또는 채권을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라.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금투세라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면세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매길게. 이렇게 한 거고 3억 원이 초과하면 그 3억 원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이익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 20% 세금을 내고 3억을 초과하면 25%를 내세요. 이게 이제 금투세였는데 그때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폐지가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체계를 우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라는 것도 없어요. 양도세는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서 캐피탈 게인에 따른 세금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금융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금투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으신 있죠. 것 같은데 있죠. 왜 이렇게 금기시되고 있는 걸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데 네. 야, 나 1,000만 원 해갖고 500만 원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돼? 아니면 뭐 이거는 워낙 주식이 이제 등락이 심하고 조금 잘만 하면 뭐 한 1억까지도 벌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안 매기지만 5천만 원 이상 가면 20%를 내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까지 안 냈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면세점을 좀 높이고 한 예. 뭐 1억 정도까지 세금을 안 매기는 방안도 있겠다. 그렇지만 금투세는 매겨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거 중에 하나는 금투세에 그냥 많이 반대했던 거는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구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법인세를 내면 되고 네. 개인들은 금투세를 내요. 네, 이게 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들만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손실 이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실을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나라는 뭐 영국 같은 데는 평생 이연을 해, 손실이 나면 이연해 주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근데 우리는 5년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늘려라. 내가 손실을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으면 5년 동안은 그냥 뭐 10년 정도는 뭐 회복될 때까지는 손실을 내 소득에서 빼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논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예. 그럼 만약에 정부안이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세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나 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권 거래세는 평균으로 하면 한 7조쯤 됩니다. 네. 그리고 0.15%로 낮춰서 다시 0.2%로 0.2% 올라가면 한 2조 3천억 정도고요. 증여세는 작습니다. 2천억 정도. 이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제가 증권에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네네. 세제가 거래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세가 한 7조 정도 나오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 증여세는 금투세는 거의 없었던 셈인 거죠. 근데 네. 그거를 약 2천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한 구조라서,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가 다 세금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서 한 8조에서 10조 정도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서로 다 이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보다 더 짚어봐야 할 게 이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소득의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세율이 45%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고배당 상장법인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14에서 14, 20, 35%로 세금을 매기겠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거는 종합소득에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요거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도 배당소득은 따로 하니까 실제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부자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가 되면. 근데 문제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적용 조건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네. 배당 성향이 40%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이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예,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니 이게 그 고배당 기업에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안 되는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되는 데가 주로 SK텔레콤 통신사들이죠. 통신사,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 삼성전자 약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 여기는 안 됩니다.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주라고 하는 것들은 다 네네. 안 됩니다. 어. 예, 이제 삼성전자가 배당성이 28.5%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예. 그만큼 우리 대기업들이 배당을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번에 좀 배당을 대폭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을 늘리면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네. 혹은 뭐 배당을 혹시 못하면 여기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뭐 어차피 밸류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뭐 이런 방안을 쓰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국민주들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쭉 나열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아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요.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들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정부 입장은 이해가 돼요. 예. 배당을 가능하면 많이 해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당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꼭 뭐 부동산이 아니라도 배당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배당 확 늘릴 수 배당 상향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춰서 이 회사들도 포함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지난 7월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증권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수단으로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도 사람들이 상당히 가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그렇죠. 예, 성장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세제 개편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이슈인데 우리 이제 민주당을 보면 늘 그 프레임이 있어요. 부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뭐 하면 부자 감세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당내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증시 5천을 갈래 우리 코스피 5천을 갈려면 전체 제도의 정합성이 우리 상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고 강화된 상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아직 이제 저기는 안 했지 국무회의 통과를 안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제도는 만들어 놨으니 세제 쪽은 어떻게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네. 이념적 말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스피 5천을 위한 카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에서 이제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세제 개편안 내용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양쪽이 틀이니까요.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세제 개편안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와닿는 것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같은 것들은 조금 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거는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거예요. 그 시장의 신뢰도 얻을 거고. 근데 세법은 당장 금년 말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예. 여기서 어떤 구조 개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효과들을 길게 가져가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하게끔 그리고 또 기대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찬물이 조금씩 끼얹어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견 수렴하는데 좀 고심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전달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어떤 결과를 좀 예측해 보십니까? 저는 아마도 50억, 10억 내리는 부분 어쩌면 이제 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세수가 워낙
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뭐 거래세 같은 경우는 그냥 갈 것 같고요. 0.2 정도로. 그리고 저거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배당 분리과세의 경우도 약간 좀 기준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 그러지 응급수술이라고 보고 아마 예. 대통령이 그런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점합성 있는 제도로 한번 세제를 고민해 보세요라고 숙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일본의 증시 그 밸류업 기간이 거의 한 10년 걸렸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5천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 정치인들 또 차명 투자 의혹 문제도 그렇고요. 여전히 바뀌어야 할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도 산재해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들 무엇인지 끝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조직중실 의무도 지금 추가가 됐고 감사원 분리선출도 됐고 3% 특수관계 포함해서 3% 룰까지 적용이 됐고 이게 됐는데 몇 가지 더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독립이사제가 도입이 일본이 2014년에 독립이사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는 CEO나 대주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4년, 2015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탁자 책임을 맡은 그 기관들이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당신 수탁자들을 위해서 당신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요. 증시에서. 거래소에서. 그게 되고 나서 지금 이제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95%가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 지배 구조를 바꿔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사들에게 뭐를 요구를 하냐면 네 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째는 당신네 회사의 코드 오브 컨덕트. 우리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라. 1번. 두 번째는 경영자들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장기 전략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네 번째 마지막 후계 구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이 이제 쭉 10년 동안 정리가 되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우리 독립이사제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게 금투세를 하면 장기 보유의 경우는 사실은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는 구조 좀 더 네. 깔끔하고 편안한 구조로 만드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영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